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며 뉴욕 증시가 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업 투자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 실망도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다우는 0.6% 하락해 1,300선으로 밀렸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류 업체인 인베브의 실적 호조도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독일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한 달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9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9% 급락해 75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으로 증가하며 6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주 대비 2,000건 늘어 48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 파산보호에서 벗어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13억 달러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구글의 스마트폰 플랫폼인 안드로이드가 전 세계 2분기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서 점유율 17%를 기록해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추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 이제 좀 올라왔으면 했었는데요. 또다시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고용지표가 역시 발목을 잡았는데요. 지난주에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충격을 줬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예상 밖으로 증가하면서 뉴욕 증시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와 맞물려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마저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기술주의 폭락이 또한 이어졌는데요. 유럽 쪽에 나왔던 지표도 좋지 못했습니다. 이래저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시점에서 유럽은 그나마 소폭이나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뉴욕은 하락세로 끝났습니다. 또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에 이미 고용지표가 나와서인지 그 전에 시스코 시스템즈 실적도 이미 받아들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급락세로 출발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10일 밤사이 거래를 4일째 연속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 다우, S&P, 나스닥 거의 0.5%대 거의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개장 전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상해 발표하면서 그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경기 회복 둔화 우려를 높였고 전날 장 마감을 한 후 발표한 시스코의 실적 실망이 기술주들의 급락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 물가 지수가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 우려는 이제 둔화가 이제 걱정은 없었지만 크게 이제 지표들의 계속 우려가 결국 미국 증시를 사흘째 조정을 받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크게 좀 충격을 줬었던 고용 지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역시 고용이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숫자가 좀 줄어들 것이다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예상을 깨고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예측 전문기관에서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한 전주보다 한 1만 건 좀 이상 준 46만 5천 명 수준을 원래 예측을 했었는데 발표는 이제 48만 4천 건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또 증가세를 내오면서 이는 올 2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한 것인데요. 이 같은 이제 고용 악화는 결국 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고용은 이제 더욱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결론적으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짙어지게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더레이티브 클로브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매트 카우폴러 매니저가 이 같은 지표가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시장을 사로잡은 부정적인 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남은 이제 하반기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거센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말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이제 고용지표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매주 나오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어떤 고용지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표 체크를 해나가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읽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6개월 내 최고치로 증가한 것 이것이 뉴욕 증시의 가장 큰 악재였는데요. 기술주 폭락 쪽, 나스닥 쪽 살펴보기 이전에 지표 하나 나온 거 마저 챙겨보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 우려를 그래도 좀 줄이긴 했다 이렇게 해석을 덧붙여 주셨었는데요. 미국의 7월 수입 물가 지수 예상치보다는 조금 괜찮았어요. 결과 전해주시죠. 예, 이전치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 0.2%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시장에
시장에 대해서는 인플레를 좀 우려는 했지만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거든요. 0.2% 정도. 그리고 3개월 만에 첫 상승세를 기록한 거지만 수입 물가 지수는 이제 6월 달에 1.3% 하락을 했었고 큰 수치는 이제 큰 상승의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어떤 건설 가격 하락과 건축자재 그리고 금속 등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수입 물가 지수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업률이 지금 또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예. 어떤 재고가 증가되고 가동되지 않는 시설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수입 물가 지수는 큰 폭의 상승이 아닌 이상 어떤 인플레 걱정까지 아니다. 결국 더블 디입 현상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간 경기를 이끌어왔던 IT주가 이제 크게 또한 흔들리면서 우려를 증폭시켜 주고 있습니다. 인텔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PC 수요 둔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스코 시스템즈마저 주가가 10%나 폭락하면서 나스닥의 하락률이 훨씬 더 다우보다 컸군요. 예,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다우가 한 0.6% 정도 안팎으로 빠졌는데 나스닥은 네. 0.8% 이상 빠졌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국내 증시에도 기술주들이 지금 안 좋은 그런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많이 빠졌죠. 예. 시스코가 이날 9% 폭락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전날 장 마감 후 이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날 많이 하락세를 이끈 거고요. 예. 시스코가 이제 1분기 전날 회계 1분기 7월에서 9월 매출 전망을 106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될 것으로 밝혔는데 원래 컨센서스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한 109억 5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아웃퍼폼으로 결국 하향 조정한 일이 됐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코는 실적과 함께 전망도 밟지 않아서 많이 폭락을 했고 예. 덕분에 이제 다른 기술주들도 많이 폭락을 했는데요. 인텔이랑 AMD는 물론 이제 대형 IT들은 그 전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줬지만 뭐 넷앱이라든지 RIM, 림이라든지 거의 다 폭락세를 연출했고요. 항공주들 그리고 뭐 유통주들, 소매주들 이런 것도 지금 기술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나스닥 쪽은 오히려 조금 걱정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뭐 초반에 개파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실은 다우는 음봉이지만 나스닥은 양봉으로 끝나긴 했었습니다만 그만큼 아침에 아주 낮게 시작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사실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도 전망 다 좋지 못해서 주가가 뭐 거의 10% 다우 구성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지만은 사실 회사 하나의 어떤 문제가 이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또한 들어가게 되는 PC 수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는데 앞으로 뭐 미국 쪽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IT주들도 그렇고 이 경기에 대한 둔화 얘기가 끝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기술주가 완전히 반등하기란 쉽지 좀 않아 보이는데요. 나스닥 쪽 기술적 분석도 괜찮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죠. 예, 일단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워낙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지금 폭락세를 계속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펀더멘탈에 입각하면은 그렇게 실적이 지금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IT 예전에 2000년도에 IT 버블이 일어났을 때랑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단순히 좀 어떤 국내 증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어떤 코스닥 시장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떤 실적이 받쳐주는 즉 펀더멘탈에 받쳐주는 어떤 거품이 꼈었는데 네. 지금은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네. 일어나고 있고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는 세계의 어떤 재편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네. 치킨 게임이 다시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국내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재편으로 해가지고 가는 시장이 될 것이고 네. 이런 시스템 네트워크나 이런 시스코 같은 데는 사실 시스코를 따라갈 만한 지금 회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독과점 체제 회사로 가는 체제로 회사들의 실적은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경기가 다시 침체될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즉 더블딥 이중 침체 우려 때문에 지금 전망치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나스닥이나 뭐 코스닥 국내
IT주, 대형주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다시 이 경기 둔화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결국 다시 회복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의 실적도 2분기에 굉장히 눈에 띄는 호실적이 나왔었는데 말이죠. 2분기 순이익이 뭐 20배 증가했었다는 소식이 앞서 있었었는데 또 다른 백화점인 콜스 역시 예상을 웃돈 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던 모양이네요. 예, 아무래도 미국에 뭐 지금 경기 둔화 우려는 있지만 소비는 좀 살아나고 있다고 지표들이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게 앞서 발표한 메이시스 백화점도 그렇고 어제 밤사이 발표한 콜스의 유통 분기 실적도 입증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비 한 14% 증가를 했거든요, 순이익이. 그래서 지금 소매랑 유통 쪽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도 좀 나름대로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용 지표는 악화는 되고 있지만 어떤 재정 완화 정책 이런 거를 쓰면서 돈을 푸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소비가 살아난다면은 미국도 지금 뭐 경기 둔화 우려로 그렇게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소매 쪽의 실적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요. 또 이런 가운데 오늘 밤에 소매 관련 지표도 나오는데 그건 또 잠시 후에 일정 생기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기로 하죠. 자, 이래저래 시스코 시스템즈의 충격, 또 기술주의 투자 의견 하향 러시가 이어지고 고용지표 부진이 맞물리면서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유럽의 주요국 증시만 봤을 때는 일부 국가들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의 산업 생산,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 지표는 여전히 예상 밖으로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둔화됐다라는 것이 확인됐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월간 산업 생산 유로존의 이제 결과치 마이너스 0.1%로 예상치 0.7% 예상치 못 미치고 이전 달 이제 1.1%에서도 1%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이제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이어가지고 유로존도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같이 불거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0.4% FTS의 별指수가 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기술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유럽 쪽도 지금 경기 둔화 우려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지표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그렇군요. 자, 그런 반면에 말이죠. 유가는 지금 경기 회복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니까, 글쎄요, 뭐, $85, $90까지도 정말 금방 가는 거 아닌가 싶은 분위기에서 또 급격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배럴당 $80도 깬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에 끝이 난 건지요? 예, 전거래일 대비 2.28달러, 즉, 2.9% 정도 하락한 배럴당 75.74달러에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이제 거래를 마쳤고요. 네. 그리고 런던의 뭐 선물 시장의 9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2.05달러, 2.6% 내린 배럴당 75.5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네. 자, 엔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일본 정부에서 85엔까지 달러당 엔화가 그렇게까지 고평가된다면은 시장에 개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예, 사실 밤사이 뉴욕 시장에서 이제 일본 쪽에 구두 개입이 일어났는데요. 네. 그래서 뭐 85달러 밑에까지 84달러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15년 내에 거의 최고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노다 요시오코 일본 재무상이 긴급 기자간담회 전일 열었었죠. 네. 그래서 가도나 환율 변화는 일본 경제에 해롭다고 밝히고 그런 구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환율 이제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하면은 좀 안정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결국 이게 84달러를 찍고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하향으로 가는 건지 요거는 이제 단기간에 좀 보기보다는 한 여유를 가지고 1, 2주 내에 계속 어떻게 일본이 더 구두 개입에 나설 것인지 네.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본 엔화 강세 때문에 일본에 있는 수출 기업들,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고 있긴 한데 또 뭐 유럽 쪽, 또 미국 쪽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일본이지요. 자, 그리고 금값도 정말 계속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6주일 만에 최고치를 찍어서 이제 온스당 $1216까지 찍으면서 끝이 난 모습인데
텐데 말이죠. 오늘 밤에 나올 일정이 과연 지표들의 힘으로 뉴욕 증시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할 수 있을런지 좀 무게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소비 관련 지표가 나오는 모양이던데요. 예,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될 주요 지표로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 7월달 거,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랑 6월 기업 재고가 있는데요. 예. 사실 전월 대비 지금 전망치는 전부 다 지금 보통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 컨센서스가 이제 실제로 까보는 거랑 최근 지표들은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큰 차이는 없을 거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일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됐었잖아요. 네. 그거랑 다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면, 지금 고용 지표는 악화돼 있는데, 수입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 우려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3대 지수가 또 하락할 위험이 있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 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상치는 69.8 정도로 나오는데 70을 만약에 상회하게 되면은 좀 긍정적인 지수의 흐름에 좀 방향성을 띄워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CPI도 역시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소비 심리 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 이쪽도 고용 쪽의 부진함을 일단 일시적으로나마 기술적 반등을 이끄는 데 있어서 소비 관련 지표들이 조금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에 따른 실망감, 또 시스코 시스템즈 실적에 대한 또 다른 부진에 대한 놀라움 감추지 못하고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미끄러졌습니다. 특별히 나스닥 쪽에 낙폭이 컸었는데 말이죠. 어제 우리 증시 옵션 만기를 맞아 우리도 이미 이래저래 충격이 좀 있어 다친 상황입니다. 1720선까지 지금 털썩 주저앉은 상황에서 뉴욕 증시 분위기도 좋지 못한데요. 오늘 또 금요일장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옵션 만기에 큰 매물이 조금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충격만 있을 것이다 했었는데 장 막판에 충격이 아마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프로그램 쪽도 프로그램 쪽이지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물만큼이나 어제 현물에서 팔지 않았습니까? 예,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각각 5천억 전후에 매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이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한 2, 3개월 장을 이들이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끌어오면서 기관들이 펀드 환매의 압력에 시달리면서 물량들을 상당히 소화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주도 세력이 대량의 매물을 던지면서 네. 수급적 공백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는 시장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이 투자자들이 매도세로 돌변을 하고, 기관이 전일 상당히 많이 또 매수를 했지만,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이 기관의 매매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군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 매도와 보수적 매수가 맞서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수급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외국인 매매 내역을 좀 더 넓혀서 살펴보면 전전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만 계약 이상 매도를 네. 했습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만 계약 이상 매수나 매도를 하는 일들은
1년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 이 유동성이 좋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만 계약을 매도를 하고 그럼으로써 방향성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면서 전일 현물을 통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종상의 흐름도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예. 그 업종상으로 최근 강세를 보였었던 철강, 금속이나 기계, 화학업종 중심으로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그 상대적인 부진을 면치 못했었던 IT나 자동차 쪽으로 해서는 소폭 하락에 그치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최근 이 비주도주의 상대적 강세가 좀 뚜렷했는데 부진한 주도주들과 갭 좁히기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발생이 되는 건데 이러한 현상이 또 갭 좁히기가 한번 발생이 되면 그것이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주도주의 상대적인 강세 현상을 전일시장에서는 뭐 가장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특징적인 움직임으로는 최근에 이제 우선주들이 그 강세를 보여나가고 있는데요. 우선주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여나가다 보니까 뭐 약세장 속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30, 40개에 달하는 이런 네.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안 좋은 거죠? 네, 별로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주들이 한 40개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면 한 절반 정도가 우선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주도주들도 어쨌든 좀 꺾여나가는 흐름이 나타났고 비주도들도 단기 상승률이 과대한 국면에서 매기가 일부 이 우선주로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로 매기가 몰리면서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는 건데 이것은 통상 시장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비우호적 시그널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서 뭐 매매는 동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IT 자동차에 어째 상대적인 선전이 있으면서 업종별로 다시금 갭 좁히기.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가 너무너무 약해서 좀 걱정스럽다라는 분위기가 어제는 또 다시 조금은 괜찮아지는 분위기라 이렇게 갭 좁히기가 다시 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것도 의미 있게 지켜볼 부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에 앞서서 IT 자동차가 너무 급박하게 최근 들어서 정말 주도주의 위치가 완전히 상실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빠졌기 때문에 어제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주도주가 어제 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주도주 외에 다른 섹터로의 하락이 번지고 있다. 예를 들면 철강, 금속 쪽이나 금융 쪽도 이제 낙폭이 심한 쪽에 동참하고 있다. 물론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는데 이쪽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결국에 뭐 다른 시각 같지만 결국에는 같은 얘기인가요? 같은 시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지난번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주도주가 먼저 시장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이게 이제 주도주가 가지는 시장 예시 기능인데요. 예. 주도주가 먼저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시장이 뒤따라오면서 이제 비주도주들 여타 종목군들이 따라오는 양상을 펼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그 주도주의 상대적인 강세는 이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이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예. 이 약세장을 대응할 때나 뭐 강세장을 대응할 때도 기본적으로 시장 종목을 선택할 때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종목 그리고 네.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 같은 종목을 이제 선택하는 양상으로 이제 투자 행위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 장이 지금 1720포인트에 근접해 있는데 예. 만약에 장이 1600포인트를 간다고 하면 이제 만 10%가 안 되게 한 8% 정도 빠지는 건데 예. 이 8% 빠질 때 내 종목이 한 3, 4% 정도 빠진다면 그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보면 주도주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뭐 한 20-30%는 상승할 가능성도 뭐 배제를 할 수 없다. 네. 근데 시장이 20-30% 방향대로 움직여 나갔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투자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 업종이나 종목군으로 선택을 한다는 측면에서 네. 이 주도주들의 매력도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약간은 약세장을 당분간 예상을 하십니까? 뭐 시장의 어떤 오르락내리락은 그 아무도 맞출 수 없다라고 하고 사실 어제 1720까지 이렇게 쭉 떨어질 줄 그 지수까지 맞추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V자 반등이라는 게 사실 쉽게 나올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은 일단은 조금 올라가는 데는 당분간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쉬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약세장으로 당분간 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대비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정도 그쪽 섹터 정도만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시장을 대응할 때에 있어서 이제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서 많이 대응 전략은 차이가 나는데요. 네. 뭐 한두 종목에 이렇게 몰빵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장기 투자를 한다든가, 예. 뭐 이런 양상으로 투자 행위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예.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 하락폭이 좀 깊었었던, 뭐 계속해서 삼성전기를 뭐 언급을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전일 아주 특징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의 모습을 보여나가고. 기관이 많이 샀던데요. 예. 그래서 상대적인 강세의 모습을 보여나가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이 삼성전기나 자동차 sek터, 주도주 섹터들이죠. 네. 주도주 sek터의 부진은 한 2개월여 진행이 됐습니다. 한 2개월에서 한 일주일 정도 더 한 기간이 이제 네. 진행이 됐는데, 과거에 2008년도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비주도주의 상대적인 강세 현상도 한 2개월 정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과거의 경험적인 학습 효과를 대비를 해보더라도 이제부터는 뭐 주도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히 종목을 선택할 때 이제 낙폭과대 종목에 투자하는 방식은 사실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시장이 급락하면서 혹은 이제 주도주가 급락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했었던 업종을 대비해서 또 최근 가장 낙폭이 과대했었던 종목은 상당히 그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 딱 그런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한다면 비주도주, 그러니까 뭐 철강금속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전기, 전자나 뭐 자동차 쪽에서도 일부는 뭐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는데 네.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이러한 종목들, 뭐 네. 초대형주들이겠죠. 예.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런 종목군으로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IT 자동차가 어제만 보면 정말 선전을 한 것은 맞지만 특별히 어제도 시장이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큰 이탈의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어제 하루만 놓고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IT 자동차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해라. 뭐 다른 종목으로 어떤 갈아타라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냥 현금을 쥐고 있거나 해라라는 얘기들도 지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3분기에 실적 나와봐야 그때 눈으로 뭔가 확인하고 움직이자라는 쪽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환율, 경기 둔화 여기에 어떤 비판에서 지금 벗어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거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가 현금을 100%로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을 100% 현금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가진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사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냥 시장이 주는 느낌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뭐 느낌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우선주의 이상 급등 현상이라든가 예. 주도주의 일단 뭐 상당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들입니다.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뭐 현금을 100%로 가져간다든가 뭐 이런 전략들은 네. 나머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 20, 30%
반등할 가능성이 설령 뭐 한 20, 30%로 굉장히 낮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 반등할 20, 30%의 가능성은 이제 놓치겠다는 거죠. 또 시장을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 외국인과 기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하면 그냥 통칭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요. 네. 이 펀드 매니저와 개인 투자자 두 투자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 결국에 시장을 주도를 해나가기 때문에 네. 이들이 추구하는 수익률은 이 상대적인 수익률입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네, 그렇죠. 이 상대적인 수익률을 생각을 한다면, 뭐 만약에 최근에 시장이 지금 1720포인트인데 중간에 등락이 있으면서 3년 후에도 1720포인트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네. 연평균 시장 대비해서 20%의 수익률을 낼 경우에 그 계좌의 수익률은 72.8%가 됩니다. 이게 연평균으로 그 연으로 따져도 1년에 24.3%의 수익률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이 뭐 한 1200까지 내려갔다가 예. 중간에 다시 뭐 한 2500까지 올라갔다가 3년 후에 갔더니 다시 1720포인트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연평균 한 20%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면서 네. 시장을 중간에 현금 100%를 가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응을 했다. 라고 하면 이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절대 수익률을 추구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상승기에는 초조함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네. 시장이 조금만 하락해도 또 공포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이런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를 만약에 이겨낼 수 있다면 예. 뭐 절대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 심리를 아마 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겨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시장을 이끄는 이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방식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네. 대응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좀 심리에 쉽게 휘둘리는 그런 전략은 맞지 않겠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갖고 상대적 강세를 한번 노려봄직한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하면 좋을런지 종목 얘기를 끝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시장을 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량주의 단기 낙폭과대 정도가 굉장히 심한 종목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정도가 낮은 종목들. 밸류에이션 지표가 좋은 종목, 이런 종목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측면에서 보자면 삼성전기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는 상당히 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또 삼성전자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D램 가격이라든가 이제 LCD 쪽에 대한 이제 공급 과잉 우려 뭐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는 그 D램과 LCD 모두 모두 그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실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네. 이 코스피가 3.9% 하락하는 동안 최근에 그 삼성전자는 8.8% 하락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부진한 적은 1년으로 따져봐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인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살 때라면. 그만큼 예. 매수할 기회, 좋은 매수 기회가 또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사업 부분 중에서 이제 가장 매력적인 부분들은 네. 뭐 D램에 대한 최근의 시장의 우려가 좀 있지만 3분기에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은 뭐 D램 역사상 최초로 지금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네. 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도에 그 반도체 쪽에 투자를 늘리는데 네. 시장이 이제 반도체 D램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캐파를 확대하는 것, 즉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 공정 개발 쪽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증설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증설이 아니라 결국에 이제 기술 개발인데 그렇죠. 이 미세 공정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 아직 이 하이닉스라든가 뭐 그 여타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집중 투자할 만큼 그렇게 큰 여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는 뭐 원가 경쟁력을 높이면서
그 차별화를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전략이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트를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많이 빠지긴 빠졌네요. 네,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한 4%도 채 하락하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 기술적 반등 거의 없이 한 8.8%, 9%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월봉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입지가 상당히 크게 달라진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2006년, 2008년도에 70만 원권역에 있는 고점권역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그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지 가격으로는 뭐 70만 원 정도를 볼 수 있고, 뭐 오버슈팅을 감안해서 69만 원 정도를 지지가로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76만 원권역, 지금이랑 뭐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은데, 네. 76만 원권역을 매수가로 좀 설정을 하면서, 네. 만약에 70만 원 정도가 다가선다, 한 71만 원 정도가 시장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더욱 악화되면서, 네. 71만 원 정도까지 다가온다고 하면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하시고, 목표가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네. 뭐, 단기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 개념으로 해서, 뭐, 1차 매수를 하든 2차 매수를 하든, 네. 1차 매수한 이후에 곧바로 반등이 나와서, 뭐, 수익률을 주든, 어쨌든 뭐,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포트폴리오 개념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현 시장에서 좋은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76만 원에서 사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은 2차 매수는 그럼 없는 겁니까? 쭉 그렇죠. 홀딩해서 5%까지 보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수적 시장으로 좀 바뀌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돋보인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정도 한 76만 원권역에서 한번 사서 5%까지 노려보는 전략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고심하며 마련해왔던 상생 방안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LG그룹은 협력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연간 7,4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포스코는 성과 공유 제도를 전체 협력업체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인도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정상화의 속도를 내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인수금액 확정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엔 미국 등의 경기 둔화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김중수 한은 총재가 앞으로는 성장보다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이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필기시험 없이 채용됩니다. 7급 공채 규모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대신 지역인재 추천 채용이 확대됩니다. 미소금융이 창업 등을 통해 자활을 계획하고 있는 서민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대폭 강화합니다. 사정 관리를 위해 전담 검사역 제도가 도입되며 사후 관리를 위해선 창업 컨설팅 기관도 확대됩니다. 네, 이 같은 내용 가지고 8월 13일 이슈는요. 오늘 서울현대TV 보도제작본부에 있는 선영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주요 대기업들이 지금 고민하면서 정부가 주문한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간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이 스타트를 끊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LG와 포스코 역시 그 방안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LG 얘기를 해보죠. 협력사 금융 지원을 7,400억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대기업 중에서도 또 그룹 차원의 이런 대책을 내놓은 곳은 LG가 유일한데요. 네. LG그룹이 제시한 중소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5대 전략과제에서 가장 핵심 내용을 꼽는다면 역시 말씀하신 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이 예정돼 있는데요. 은행과 연계하지 않고 직접 대출해주는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연간 7,4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상생 대책에서 소외돼 있던 2, 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LG가 추진하기로 한 중소협력사 자금 지원 방안에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 3차 협력사로 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이 강조돼 있습니다. LG는 2, 3차 협력사들로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연간 2,500억 원 규모의 LG 상생협력 펀드를 다음 달에 신설할 예정이고요. 또 그린 신사업 분야에서 우수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용역을 발주해서 또 향후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는 협력사의 금융 지원을 한 7,500억 가까이 늘려잡기로 했고, 포스코도 보니까요, 원가 절감한 다음에 나온 그 어떤 돈을 가지고 협력사와 뭔가 좀 수익을 나눠 갖는 쪽에 굉장히 좋은 방안을 또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쪽의 상생 방안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종의 베네핏 쉐어링인데요. 네. 이게 뭐 처음 도입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이미 포스코가 2004년 1차 협력업체들과 베네핏 쉐어링을 하겠다면서 이미 제도를 도입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앞으로 좀 확대 시행해서 2, 3차 협력사들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좀 다른 기업들이 협력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공동 사업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자립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를 위해서 또 연구개발비 등 직접 지원금 2,300억 원과 기금 출연을 통한 간접 지원금 9,200억 원 등 총 1조 1,544억 원의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도 이제 앞으로 뭐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아마 내주 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1차 협력업체의 범위를 대폭 늘리고 원자재 가격의 납품과 연동제 도입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고요. SK,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등 다른 대기업 그룹들도 아마 잇따라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도 뭐 그룹 차원의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더군요. 자, 그리고 쌍용차의 매각 작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작업이 끝이 났죠. 그에 앞서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여기 탈락을 하고 포기를 얘기를 하면서 쌍용차 주가에 미친 영향도 컸었는데요. 하한가에 이어서 어제 이렇게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음에도 8%나 급락하면서 시장은 딱히 반겨하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주인공은 마힌드라 그룹, 인도에 있는 그런 자동차 제조업체이지 않습니까? 네. 이름도 좀 어렵고 아무튼 생소해요. 어떤 회사인지요? 네, 인도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는 합니다. 자동차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요. 1945년 캐스브 마힌드라 회장이 인도 펀자브 지방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현재 자동차, 금융, 부동산, IT,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71억 달러에 이르고 고용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10만여 명에 달하는데, 인도에서는 세계 10위권에 포함될 정도로 막강한 자금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의 주력사인 마힌드라가 바로 자동차 회사인데요. 1949년 군용 지프 제조업체로 시작을 해서 트랙터와 픽업 트럭, 미니버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으로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랙터 부문이 좀 강한데요. 세계 3대 제조업체로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좀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마힌드라는 특히 좀 해외 기업과의 활발한 합작을 통해서 좀 새로운 기술력을 좀 보완하고 있는데요. 네. 95년에는 포드, 2005년에는 르노와 각각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SUV와 세단 시장에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쌍용차 안팎의 반응이 좀 궁금해집니다. 중국의 그 상하이차 기술 유출 논란도 이미 본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또한 뭐 먹튀 논란 같은 것도 예상이 되는데 말이죠. 뭐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지요? 아직 좀 상하이차의 그 상처가 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뭐 아주 반겨하는 분위기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매각을 통해서 회사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현실에는 모두들 좀 공감을 합니다만, 그게 왜 하필이면 좀 인도의 기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쌍용차의 SUV 개발 기술력이 좀 마힌드라에 비해서 좀 월등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르노와 결별을 하면서 인도 공장에서 르노 로간을 생산하지 않게 된 이 마힌드라가 이제 앞으로 좀 쌍용차 모델 일부를 가져다가 좀 공부를 해서 좀 학습을 한 다음에 좀 자체 생산에 나서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때는 또 쌍용차에 대해서 좀 매력을 덜 느끼게 되고 또 다시 또 먹튀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채권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자금 지원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지금 마힌드라가 적어서 냈던 금액이 5,600억 원인데 아무래도 뭐 기존 회생계획안에 수정 없이 진행하려면 최소 6,200억 원이 필요하다, 채권단의 입장이었는데요. 상당히 모자란 금액이죠. 그런 만큼 이제 채권단 입장에서는 좀 마힌드라와 좀 더 추후 가격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고, 자금 지원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좀 다소 긍정적인 반응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뭐 단순한 기술 욕심이라고 보긴 어렵고 경영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이제 대우 상용차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인도계 그룹인 타타 그룹에서 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진 걸 지금까지 또 봤고 아마 또 마힌드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쌍용차가 마힌드라에 최종 인수되더라도 예전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만 됐었지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튀 논란 또 인수 대금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아무리 늦어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은의 금통위가 열렸죠. 기준금리 혹시나 지난달처럼 깜짝 인상이 있을까 했었는데 그런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미국, 중국, G2 국가의 경기 둔화 우려를 우리도 충분히 반영을 한 결과가 아닐까 싶지만 다음 달 혹은 그 이후에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시사를 했다라는 분석이에요. 네, 그냥 뭐 한 템포 쉬어간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또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면 중앙은행은 좀 시장 부담을 우려해서 적어도 2달에 한 번씩 금리를 올려왔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뭐 4달이나 늦어도 10월이나 11월쯤에 다시 뭐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대외 경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에 좀 한 템포 출구 전략을 한 템포 늦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사실 뭐 아주 둔화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사실 뭐 이 회복세가 예상보다 좀 느린 정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역시 기조의 변화가 없음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보다는 지금 그런 물가 인상에 좀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좀 인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2.25%의 기준금리는 좀 다소 아직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점을 들면서 앞으로 추가 인상 이 있을 것을 좀 시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행안부가요, 지난 한 60여 년 동안 지속해왔던 공무원 채용 방식을 전면 손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고시라는 말이 없어질 것도 같은데요. 시험 안 보고 서류라든가 면접 보고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좀 기존의 고시라고 불렀던 제도가 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고시라는 표현도 아예 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고시 대신에 이제 7급이나 9급 공채 선발 시험과 동일하게 공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네. 또 거기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30% 정도는 전문성을 쌓은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금 뭐 자격증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 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건데요. 따로 필기 시험은 없고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잣대로 해서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의 내용으로도 좀 주목할 만한 것이 7급 공무원 채용도 획일적인 공채 시험 위주에서 좀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인원이 좀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자, 뭐 5급 공무원 특별 채용, 뭐 민간 전문가들도 뭐 많이 이제 채용할 거라고 하는데 좀 폐쇄적이고 같은 뭐 행시 몇 기들 이렇게 해서 파벌적인 문화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소금융 요즘 뭐 햇살론과 더불어서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 여기에서부터 벗어나 사전 사후 서비스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괜찮은 소식이죠?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좀 5대 은행장들을 만나서 학창 시절에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서 자판 장사를 했던 경험을 좀 얘기를 하면서 그 미소금융 서비스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좀 사전 사후에 좀 관리 서비스가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바로 미소금융재단들이 화답을 했습니다. 이르면 9, 10월부터 창업 등을 통해서 자활을 계획하고 있는 서민 고객들에게 사전 사후 관리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는데요. 우선 사전 관리를 위해서 전담 검사역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뭐 전담 검사역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대출 희망자의 창업 현장을 둘러보고 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준 다음에 또 자화 의지를 면밀히 평가하는 일종의 현장 밀착형 상담 역할을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매니저가 거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창업 컨설팅 협력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기존의 협력 기관이 소상공인진흥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외에 여러 곳을 좀 전문 컨설팅 기관들을 좀 접촉을 해서 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출 창구도 뭐 신규 개설해서 뭐 아주 대폭 확대될 예정인데요. 하반기에만 좀 예정되고 있는 것이 40곳 내지 뭐 한 50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한해만 거의 뭐 100여 곳에 가까운 지점들이 새롭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요. 영세 상인들 스스로 일어서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돈만 툭 던져주는 것보다 정말로 소중한, 정말 필요했던 그 말 한마디, 그 컨설팅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 같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영세 상인들 좀 빨리빨리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현대TV 보도제작본부 서은영 기자였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의 고용지표 실망감에 또 다시 하락했습니다. 사흘 연속 내린 셈이 되는데요. 유럽 쪽은 주요국 증시가 약간 혼조세를 빚으면서 그래도 소폭이나마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 10,000건 이상 정도 줄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2,000건 더 늘어나면서 6개월 내 최고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고요. 또 시스코 시스템즈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이 전일장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이를 신호탄으로 해서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투자 의견 하향이 줄을 이으면서 나스닥 쪽, IT 쪽의 낙폭이 계속해서 깊어졌습니다. 뉴욕 증시도 이래저래 다우가 한 1300선까지도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특별히 IT 쪽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다는 거, 우리 장의 안 좋은 신호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 나왔던 지표도 역시 제조업 지표였는데요. 경기 둔화에 또한 발을 못 트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IT주의 살아날 길은 좀처럼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디커플링 좀 오늘 같은 날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말이죠.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